잠깐 쉬어가면서, 네. 존린님, 분양 받아도 될까요? 뭐, 자금 여력 되시면은, 뭐, 받으셔도 뭐, 괜찮은데, 뭐, 주변에 나중에 혹시라도 이게 분양 받지 말라는 영상, 분양 받지 말라는 영상, 제가 작년 12월 달에 찍었던가요? 청약 분양 관련해서 제 재생 카테고리 중에서 그게 있습니다. 분양인가 청약인가 재생 카테고리 중에서 한번 보시면은 제가 분양 받지 말라, 그때도 분양 받지 말라 그런 말씀 드렸던 부분, 그리고 미분양 관련해서도 있는 부분 한번 봐주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게 뭐 개인의 자금 사정이나 뭐 이런 여력들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제가 받아라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시장 상황은 대충 이렇다 뭐 그 정도. 근데 갑자기 여기서 제가 분양 받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뭐 규제 지역이 해제되고 또 뭐 집값이 오르고 뭐 분양권이 빨리 막 매물이 소진되고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뭐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는 수밖에 없는데 일단 분양을 받건 뭐라건 자기 이 가게를 운영해 나가는데 부담이 안 되는 정도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도 꺾이고 모든 흐름이 다시 언젠가 또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 몇 년 동안의 세월 어떻게 지내실지를 잘 알 수가 없네요. 네, 바우네님, 주택시장이 얼어붙었다고 해도 아직 실질 가격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아 실구매자 입장에서는 계속 기다리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규제 지역이 만약에 일부 지역이 해제가 된다. 그럼 가격이 지금도 그 호가는 계속 뭐 10%, 최고가 대비 10%, 15%, 이 정도 나와 있는 매물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제가 찾아보니까 대충 그런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분위기가 그러하던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격을 다시 10% 올리면 거의 신고가 뭐 수준까지 가는 거니까 사기가 더 얼어붙을 수도 있다. 근데 규제 지역을 해제해줬는데 시장이 얼어붙는다? 그럼 정말 뭘로 분위기를 띄우나요, 다음에? 다음에 분위기 띄울 만한 게 보이지 않는다. 오늘 요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한번 다뤄보는데요. 6월 넷째 주 뉴스,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있는 글들,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톨스토이가 자주 쓰던 말. 네, 지금 여기, 지금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자. 이 부동산에 지금 저도 너무 매몰되어 있어서, 나 이제 그만해야 되나? 이제 그만해야 되나? 제가 별로 이게 끈기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 가지고 지금 거의 8개월이 넘었어요. 이걸 매일같이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이 모니터, 이 작은 숫자들과 이 싸움을 하는 기간이 거의 8개월째 되고 있는데, 지금 이 현재 부동산 시장을 돌아보면서 지금 나는 나를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건가, 이런 의문도 살짝 들 정도로 여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구나.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도 아마 저만큼이나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고 싶은데 지금 현재를 온전히 좀 살아가야 되는데 딱히 또 마땅히 할 것도 없다, 그죠? 네. 이제 코로나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바깥 활동도 좀 하고, 네, 좀 그래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 코로나 시국에 집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바깥 활동하는 게 이게 좀 덜 익숙하네요. 네. 맞다. 어제 제가 이 횟집에 가서 이 회를 먹으러 어제 저녁에 갔었는데 손님이 정말 많은 거예요. 손님이 정말 많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와, 옆집에 소고기집에도 사람 미어 터져 나가고, 제가 가던 횟집에도 사람이 미어 터져 나갔어요. 정말 빈자리가 없을 정도. 정말 이때 횟집에 갔을 때 이 코로나 때 손님 정말 없었을 때는 식당 그 많은 자리 중에서 정말 저희 가족 아니면 또 다른 한 두 팀 정도 식사를 하면요, 이 모둠의 소자, 이거 좀 싸고 좀 잘 나오는 집인데 모둠의 소자를 시켰는데 이 도움 있잖아요, 돔도 일부 막 썰어서 나오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는 한 20테이블 정도, 20테이블 그 이상이었지. 아니, 룸에도 계속 사람이 있었으니까 20테이블 정도 이상이 꽉꽉 찼어요. 어제 가보니까. 갑자기 내가 그동안 지난주하고 계속 이 상가 앞쪽을 지나다니면서 봤던 모습이랑은 좀 다른데?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산하면서 물어봤어요. 손님 정말 많네요 라고 여쭤보니까 보상금이 풀렸다? 뭐 지원금이 풀렸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던가? 네, 그렇게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진 않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 방송 빨리 후딱 마무리하겠습니다. 후딱 시청하시고 오늘 하루를 또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영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정신을님인데 네, 저도 방송 늦게 시작했어요. 네, 2015년 수준의 가격을 지켜낼 것인지 걱정해야 된다. 뉴스에서 대구 2018년 가격까지 맞다. 빨리 규제해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정말 2020년 가을에 무섭게 가격이 치솟아 올라가고 일부 조정을 받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2020년 가격이 갈까? 2020년 가격까지 갈까? 그렇게까지 떨어질까? 왜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떨어질까 의구심을 가졌는데 2020년 가격 지금 일부는 2019년 가격도 목격하고 있으니까요. 이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2015년 수준이라면 정말 이건 상상도 못할 정도의 가격 수준이라서 여기까지는 보지 않고 그래도 요거 2015년 숫자 가끔 봅니다. 자, 요 표 계속해서 언급드립니다. 자, 지금은 침체 본격화 단계 초입 부분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건설사 공급 분양 물량 줄여나가던 단계를 지나서서 가계가 경제적인 슬럼프로 접어들고 건설사 분양 사업 점점 줄이지만 미분양 쌓여나간다. 분양 지금 줄줄이 늘 줄이고 그리고 뭐 엄청난 특별한 혜택 같은 것도 이렇게 막 주면서 하는 것들이 약간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입주 물량 여전히 많은 상태고 아까 여기 지현님도 기존 주택 처분하시고 아마 가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주택 가격이 더 내릴 것으로 기대해서 혹은 입주하는 아파트들로 지금 옮겨가기 위해서 일부 급하게 빠져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급매로 물량을 던진다. 이게 뭐 정말 가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급매로라도 물량을 던지는 것이 하나의 수가 되지 아니면 뭐 두 개 다 들고 가는 그 방법밖에는 없는 상태. 지금 2020년 시점 여기쯤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금리 계속 오른다는 이야기 나오는데요. 7월 말이 되면 또 우리나라도 금리 아마 인상 발표할 것 같은데 0.5% 이게 거의 지금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근데 이것도 0.5% 올려도 쉽지 않다. 미국이 0.75를 올리는 순간 바로 역전 허용인데 뭐 역전 허용도 뭐 불사하고 갈 듯합니다. 그래서 국민 정말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금리 올리면은 빚쟁이만 죽잖아. 금리 안 올리면은 다 죽어. 전 국민이 다 죽어. 인플레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고 다 죽어. 근데 전 국민이 다 죽는 방법 온 국민이 다 같이 고통받는 길을 택해 나가고 있는 듯한 모습. 문제 심화 요인. 일본 계속 요 부분 점점 간추려서 여러 번 언급드리면서 그냥 기억하시는 의미에서 계속 언급드립니다. 정치권에서 금융 완화를 지속하라는 압력을 가함. 요거 보셨죠? 압력 가하는 거 보셨죠? 금융 완화를 지속하라는 압력 가하는 거. 대놓고 압력을 가합니다. 일본에서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긴축 정책이 지연되면서 문제가 더 커졌다. 지금 정부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일본은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는데 우리는 지금 다시 과거 일본이 잘못했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그대로 답습해 나가고 있다. 재건축 활성화 뉴스도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아마. LTV 완화, 신혼부부 젊은 층은 80%까지 대출을 해주고 DSR도 풀어주고 DSR도 소득을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고 소득 구간을 이렇게 소득 구간을 잡아서 아주 대출을 많이 해준다. 대출 많이 해주면은 이거 돈 어떻게 갚아? 이 젊은 층의 소득은 빤한데 대출을 이렇게 높은 구간에서 대출을 해주면 어떻게 갚아? 그거 이거 뭐라 그러던가요? 나중에 체증식 처음에는 조금 갚다가 나중에는 많이 갚아. 이런 식으로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30대가 만약에 결혼을 하면서 체증식으로 해서 지금 당장에 돈을 갚아 나가는데 진짜 60대까지 되면 가면 갈수록 돈을 더 많이 갚아야 돼요. 근데 가면 갈수록 결혼해서 혹시라도 자녀를 두게 된다면 돈 나갈 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 나갈 돈 더 많아요. 근데 정작 이 자녀를 출가시켜야 되고 대학을 들어가고 출가를 시켜야 되고 이러한 무렵에 정말 돈이 많이 쓰여야 될 때 돈을 더 많이 갚아라. 일단 나중은 생각하지 마라. 나중에 집값 올라갈 거니까 지금 일단 질러라.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대출 규제 완화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과거에 일본이 했던 것을 그대로 닮아간다. 이게 그러면 좋으냐? 나중엔 더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문제겠죠. 금리 인상에 숨죽인 재건축 엄청 띄우다가도
금리 인상 때문에 근래 들어서 좀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진다. 요거 일부 선진입하려 했던 사람들 시장 분위기 안 좋을 때 선진입하는 것 이거 안 좋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상승으로 갈 때는 뭐 어떤 지점이든지 일단 선진업, 일단 질러 하죠. 해도 올라가면 모든 게 다 보상을 받지만 지금 가격이 올라갔다가 이 조정받는 국면에 야 선진입 질러 야 나중에 지내는 사람이 항상 더 이득 볼 수 있도록 지금 시장 분위기는 조금 그렇게 흘러가는 듯한 모습이고요. 주정심의 관련해서 규제 지역 해제 요구 요게 가장 많은데 정상평가 정량평가는 전국 모두예요. 전국 대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 모두가 요건을 충족했다. 근데 이 정성평가 관련해서 안 해줄 수도 있다. 내 마음대로 할 거다. 규제적 지정도 내 마음대로, 해저도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권에 아마 입김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 같은데요. 일부 해제될 거다. 그러면 대구가 1순위다. 대구가 1순위. 사실 대구가 1순위 아니거든요. 세종이 1순위거든요. 세종이 1순위입니다. 세종이. 대구 1순위다. 고금리 추세로 안정화되고 있다. 정부는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고 했어요. 지금은 하향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근데 얘를 건드려요. 말하고 행동하고 좀 다르다. 표리부동하다. 이렇게 봐지고요. 즉각적 해제에 따르면 즉각적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 정말 이래서 가능성이 적고 부작용 없이 지금 정부가 원하는 대로 장기적인 하향 안정화가 되어 간다면 그럼 뭘로 정말 띄울 게 없다. 정말 규제적 해제해주고 나면 띄울 게 없다. 나중에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금리가 다시 떨어진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장 분위기 속에서는 그나마 지금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건 그나마 규제적 해제라도 하면은 나중에 다시 오를 거야라는 기대감. 그 기대감마저 사라져버리고 나면 이거 어떡합니까? 이런 느낌이 좀 계속 듭니다. 자, 제가 부동산 스터디, 전국 단위 네이버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제가 많이 검색해보는 검색어는 대출이에요. 한 1년 전쯤에 대출이라는 말을 넣어서 하면은, 대출 얼마 받아가지고 뭘 살까요? 얼마 받아가지고 뭘 살까요? 이런 것들이 가장 많았어요. 지금은 가장 많은 것이 전세 태거,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그전엔 제가 전세 대출 혹은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이라는 검색어를 넣었을 때 이런 것들이 검색이 되고 대출을 넣으면 좀 이상한 것들이 많이 검색되어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거 하루치에 그냥 대출이라고 넣으면 요런 페이지가 왼쪽에 있는 요런 페이지들이 하루에 몇 페이지나 나옵니다. 이 대구에 있는 부동산 카페나 이런 데서는 요런 글이 정말 하루에 한 건 나올까 말까 요 정도 수준인데요. 이 전국 단위에서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전세 퇴거 자금 대출 이 연끌로 해서 집을 사신 연끌로 해서 집을 샀어요. 나중에 집에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 일부 반환해주고 이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서 하는 대출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대출도 많이 있다. 근데 이 금리가 높아서 연끌에서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야 이거 정말 벼락거지가 내가 벼락거지가 되었구나. 뭐 이런 느낌이 가지실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많은 유형은 내가 2주택자인데 A주택, B주택 두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가려고 한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내주려고 한다.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2주택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댓글이 줄줄이 달리는데 대출 상담사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글을 달아주고 계세요. 네, 바우네님 월급이 빠듯하여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단돈 1,000만원 저축하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네, 사실 굉장히 어렵던 거 맞습니다. 근데 아파트 값은 1, 2억 올려받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래왔어요. 계속 그래와서 그래서 너도 나도 뛰어들었는데 나중에 뛰어든 사람들이 더 많은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지경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네, 그린님 반갑습니다. 네, 저도 늦게 시작했어요. 1가구 2주택에 대해 바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세요. 1가구 2주택 바뀌었다고 하는데 저도 크게 이 시장의 전문가들이 워낙 많이 찾아서 유튜브 찾아보시면 워낙 많이 분석을 해놔서 제가 굳이 길게 다루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1가구 2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야, 괜찮다. 바뀌었는 거. 야, 2년 동안 저 부분 말씀하시는구나. 네, 그 부분 뉴스 한 꼭지 또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달성 군 지역. 그거 지난번에 살짝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다시 대출로 돌아와서, 이 관련해서 대출금 내주려고 한다. 이런 사례도 있었대요. A라는 임대인이, B라는 임차인에게, 야, 전세금 많이 올렸으니까, 야, 2억 올려줘. 2억 올려줘. B가 못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A가 이야기합니다. 야, 그럼 나가. 네, 나갈게요. 주변에 딴 집이 많이 있습니다. B가 이동했어요. 이동하려고 집을 계약을 맺어놨어요. 새 집에. C라는 집에 계약을 맺어놨어요. 근데 A가 전세 물건을 부동산 시장에 내놨는데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가격을 B가 살던 가격만큼 떨어뜨렸어요. 근데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A라는 집주인이 B에게 읍수합니다. 야, 그냥 살면 안 될까? 살면 안 될까? 저 계약 다 해놨어요. 나가야 돼요. 좀 살아줘. 좀 살아줘. 이렇게 부탁으로, 명령이 부탁으로 바뀐 요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례라고 하죠. 현미이님, 수성구 조정지역 해제되면 가격이 오를 거라는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격 오를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오른 가격에 살 사람이 그다지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3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그런 분위기. 네, 전세가 5% 이내인 상태, 요거 말 많죠. 상생 임대인제도 말 많죠. 실거주 안 해도 양도세 면제.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이 굉장히 메리트 있어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투자자들은 생각합니다. 이 영리한 투자자는 생각합니다. 야, 이거 바로 갭 투자해야지. 지금 갭 투자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뒤늦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던져놓고, 갭 투자 요건 안 된다. 요런 말들이 첫째 날 대책 나오고 난 그 다음날 이런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갭 투자 안 된다. 그러면 이거 2년 실거주 안 해도 양도세 면제. 내가 A라는 주택을 가지고 있고 B라는 주택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B라는 주택 팔려고 하면 이거 양도세 면제냐? 안 된다는 거죠. 그 뒤에 또 줄줄이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 최종 1주택이 되었을 때 A는 처분한 상태에서 이 자기가 B라는 주택 하나만 남겨뒀을 때 예를 하면 양도세 면제를 해준다. 줄줄이 아무튼 말이 많이 붙는데 갭 투자는 쉽지 않은 상황. 그래도 이 다주택자한테는 유리한 정책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에 생애 최초 집주인 역대 최저. 이 젊은 층들이 집을 한 번도 안 샀던 사람들이 집을 사줘야 되는데 그렇게 사기에는 금리도 부담스럽고 집을 안 산다. 그러니까 LTV 풀어주고 DSR도 완화를 해주고 여러 가지 막 계속 불쏘시개를 막 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산다. 이젠 안 사는 게 아니고 못 산다.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도 폐지한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했는데 폐지하려고 하니까 이 너무 우려가 너무 커지잖아요. 이 시장에 굉장히 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대에 못 미친 반쪽 정책 아쉬워. 전반적인 뉴스에 나오거나 다른 유튜브에 이렇게 내용 아마 들어보시면 이번에 나온 621 대책인가요? 621 대책인가요? 시장의 평가는 그렇게 괜찮다고 이렇게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용두사미로 끝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정유사가 이익을 많이 남기니까 환수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요거였어요. 이자 장사 경고에 은행권 대출금리 인하 본격화. 이 대통령도 나서고 금융감독원장도 나섰어요. 이자 장사 행태에 경고 메시지를 내놨어요. 야, 너 그 예대금리 차, 예금과 대출 이 금리 차 너무 커. 대출금리 낮춰 이랬어요. 야, 근데 예금 금리는 은행에서 지금 가면 2% 초중반 이렇게 나오나요? 2%? 대출 금리는 4%? 자, 은행 너희 2%나 먹어? 금리 낮춰. 그 깨갱한다고 뉴스가 나오자마자 머지않아서 이런 뉴스가 나와요. 고금리 정책 대처방도 없다. 이거 좀 시장에 충격을 안겨줬죠. 예금금리 올려야 시중에 돈을 빨아들이고 대출금리 못 올리면 예금금리 상승도 좀 제한을 받을 것이고 시중에 돈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지, 시중에 돈을 회수하지 않겠다, 이 버블을 유지하겠다, 이런 의미.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기업, 은행이 이익을 취하겠다는데 그게 문제인가? 제가 그냥 이런 글들을 사진들을 막 계속 캡처해 나가면서 이런 글들을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나왔습니다. 야, 예금금리 이자 장사 경고 후에 요거 어제 6월 24일자 어제 뉴스예요. 어제 오후에 뉴스 나왔어요. 그전에는 제가 날짜를 캡처했나요? 6월 21일날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4% 대출금리, 대출. 이거 제일 쏠쏠하잖아요. 이거를 낮출 것이냐. 예금금리 2%만 주면 되잖아요. 2%를 얘를 올릴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잖아요. 근데 예금금리 올리는 걸로 응수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어쨌든 예금금리를 3%로 올리면 예대율 1%. 그러면 은행은 이야기합니다. 야, 예대율 자 1%. 자, 나라님 그리고 금융감독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예대금리 자 줄였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은행이 이득이 될 것이냐, 아니면 대출금리를 3%로 떨어뜨리고 예금금리를 2%로 유지하는 게 이득이 될 것이냐. 이 대출금리, 기존 대출자들 엄청난 대출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대출금리를 높게, 예금금리는 사람들이 단기 1년, 2년, 3년 드는 사람 잘 있나요? 보통 1년 하고 다시 1년 하고 갱신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이 4% 고객을, 전 대출금리 고객을 한번 잡아놓으면 이 사람은 20년, 30년 가는 거예요, 진짜. 이 장기 고객의 돈을, 앗아갈 것이냐, 아니면 예금금리, 2%, 3% 올려줄게, 3% 올려줄게, 3%, 1% 올려줄게. 근데 이 사람은 한 1년 지나면은, 또다시 물론 예금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돈이 움직이는데, 장기적으로 이거, 잡아놓은 물고기한테 돈을 더 많이 해석하려고 한다. 아무튼 이 정책이 좀 웃겼어요. 금리, 예대금리 줄여. 알겠습니다. 줄이겠습니다. 예금금리 올리면서 줄여버렸습니다. 분양가 아까 분양 받아도 괜찮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CG 라운 프라이빗. 분양가가 얼마 정도 나왔던가요? 9평 기준으로 한 7.5억 정도 나왔다고 했나? 제가 아파트 이것저것 하도 많이 봐가지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요 사이트에 가보시면 확인하세요. 상상 이상의 파격 조건. 어떤 사람이 한 10% 정도, 아파트 가격 한 10% 정도, 이 정도 혜택 준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아파트 분양가 1억 원 할인되기까지 요 과정, 분양을 실시합니다. 미분양 사태로 분양가 하락, 분양가 이게 높게 잡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낮춰잡는 현상들 있죠. 중도금 이자도 할인해주고 베란다 확장 등 분양 혜택을 마련해준다. 아마 지금 요 단계인 것 같아요. 분양했을 때 혜택을 주는 정도, 돈을 직접적으로 깎아주기보다는 요런 부분 정도. 미분양 해결하지 못하고 할인 분양 결정. 할인 분양 언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사실 근데 이 할인 분양이라는 것도 이 서민들, 정말 돈 없는 서민들이 돈을 몰아놓고 들어갔을 때 내가 5억짜리 집을 분양을 받았어요. 옥짜리 집을 분양을 받았어요. 그 아파트 분양을 했는데 한 1000세대 중에서 한 500세대 정도가 팔려 나가고 500세대 정도가 미분양이고 분양되고 미분양이고, 그럼 나중에 이 500세대 이 사람들이 입주하는 시기가 되면은 굉장히 시장이 불안정해져요. 미분양이 많이 있는 상태로 가게 되면, 준공은 미분양이라고 그러죠. 준공은 미분양이 있는 상태로 가게 되면 이 500세대 있는 사람들도 어차피 저 미분양인 상태에서 프리미엄이 형성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이 500세대 중에서 상당수가 분양을, 입주를 포기해요. 계약을 포기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단순히 계약금만 물면 되느냐, 계약금 내 5천만원, 5억짜리 아파트 5천만원 날리면 되느냐, 이거 아니죠. 위약금에 지연 이자에 여러 가지 물면은 이 계약금보다 거의 곱절로 한 1억 정도, 막 소송하고 전쟁이 완전히 이때 되면은 1억 정도 하락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1억 정도 먹고 돈 손해보고 포기한 물량들이 있죠. 그래서 건설사는 나중에 30% 정도 할인 분양하는 게 과거에 많이 나온 사례였어요. 이 30%라는 것도 건설사가 인심을 팍팍 써서 30%를 한양해주냐, 그런 부분이 다 아니라는 거죠. 실제 건설사는 진짜 요 포기하는 사람들한테 이 받아낸 돈들까지 포함하면 건설사에서 실질적으로 할인해주는 금액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조정 해제, 아까 이현미님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정 해제된다면 살 수 있나요? 가격 다시 올라갈 건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계속 그냥 드는 정도? 지금은 그 정도고, 일단 해제되고 이야기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거든요. 과거에는 거래량이 많을 때는 정말 한 달 꽉꽉 채워서 신고하느니 뭐니 이런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거래 신고들이 비교적 굉장히 빨리 돼요. 웬만하면 정말 한 일주일 내로 거래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되기 때문에 시장 변화하는 분위기 금방 감지됩니다. 제 방송 시청하시면 변화하는 분위기 금방 감지됩니다. 그리고 아마 거래량 일부 늘어나고, 저는 제가 얼추 대충 생각하기로는, 이게 정말 그냥 데드캣 바운스로 끝날 확률이 더 높다로 지금은 제가, 이게 정말 단기 상승에 그칠 거라는, 그게 저는 한 51% 정도 확률로, 네, 제가 좀 그렇게 봐지네요. 네, 그린그린님, 분양가 내려갈 일은 없겠죠. 궁금하네요. 분양가 내려갈 거예요, 아마. 이 목재라든지, 철근이라든지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뉴스에서 보도되잖아요. 내려가는 거 보도되나요? 제가 어제 우연히 유튜브 보다가 다루기 이런 거 아시나요? 각재 뭐 투바이 뭐 이렇게 각재 저런 거 사갖고 뭐 만든다고 좀 사러 가본 적이 있었는데 목재 가격이 피크를 찍었다가 내려왔대요. 다른 자원들도 아마 제가 가격 검색해 보진 않았어요. 아마 그런 것들도 가격이 좀 피크를 찍고 좀 내려오는 분위기다. 뭐 추후에 다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다시 분양가에 그걸 반영을 하느냐?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이미 분양가라는 것 자체가 그동안 뭐 철광석이나 이런 가격이 상당히 오랜 기간 고정되어 있다가 올해 갑자기 작년부터 시작해갖고 엄청나게 50%가 올랐니 100%가 올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동안 이 철근이라든지 콘크리트라든지 시멘트 가격 올리는 것이 굉장히 박하잖아요. 그 가격 흐름을 봤을 때 그동안 걔들 가격 거의 안 올랐어요. 그동안 가격 거의 안 오르는 동안 대구의 분양가는 2배나 올랐어요. 건축비가 2배나 올라갔어요. 이 뭘로 설명할 것이냐? 분양가 아마 아파트 가격 조정받으면 또 침체가 오면은 또 사용이 줄어들면 가격이 줄어드는 것이 또 문제지 시장도 그렇게 움직이니까요. 분양가 직접적으로 대놓고 내리지는 않았지만 이런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중도금 무이자도 한동안 분양 경기 확 좋기 전에는 많았다가 중도금 이자도 혜택도 사라지고 이랬었는데 중도금 이자라든지 베란다라든지 또 모르죠 또 가전도 넣어준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방향을 하다가 안 되면 가격을 내리겠죠. 자, 요거는 전세금, 요건 테닝텐에 있는 글 한 개 나왔어요. 전세금 내줄 돈 없다고 1년만 더 살아달래요. 주변 낮아진 전세가로 새로 계약하자니까 그것도 싫다. 돌려줄 돈이 없는 상황. 그래서 그나마 생활안정자금이 1억에서 2억으로 늘어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그나마 갭투자들도 한숨을 돌린다. 근데 문제는 그 갭투자한 사람이 거의 아마 대출을 끌었을 만큼은 아마 다 끌었을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 걸릴 거예요. DSR에 걸려서 대출 더 이상 추가 대출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DSR에는 영향을 아마 받을 것 같은데요. 전세자금 대출은 안 받는데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받을 듯해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거 분명히 문제 생긴다. 이런 문제 제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경고해 오던 문제들 근데 정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대책 없어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요. 새로 아파트 입주에 이 사람은 그나마 전세에서 전세로 갈아타는 상황이라서 그나마 상황이 낫고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 정말 정말 이건 정말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자, 투기 가열지고 들썩들썩 한다는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조정 해제 시 대출 문의 이런 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2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조정적 일시적 2주택자고, 그 다음 A주택 전세가 만료돼서 전세 퇴거 자금 대출 받아보려고 했는데, DSR에 막힌다, DSR에. 이 부분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 퇴거 자금 퇴거 대출 받으면은, 처분 조건들도 걸리게 되고, 좀 복잡한 부분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대출 한도에 걸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안 나오죠. 그러면 대출 상담사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글을 남깁니다. 아마 대출 관련해서 제 방송 시청자분 중에서도 아마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저기 전국 단위에 저렇게 해보시면은 이렇게 대출 상담사들이 완전 광고처럼 보이지만 사실 완전한 광고는 아니고요. 윗부분에 살짝 보시면은 그 대출 상황이 어디는 어떻게 정도 된다. 조정지역 해제되면
LTV는 시세의 60%까지, DSR은 40에서 50%까지 이건 달라지지 않는다. 1금융권은 40%, 2금융권은 50%죠. 그래서 요 부분 일단 관련되는 부분 있고 그 다음 밑에 금리도 있는데 막상 전화해보면 생각보다 높은 금리를 안내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수수꽃다리님, 네, 반갑습니다. 저도 그냥 이 많은 뉴스 잠깐 취합해서 알려드리는 정도예요. 너무 부동산에서 저는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의 시간을 많이 안 뺏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저가주택 추가 보유해도 1주택자로 세금 낸다. 요거 아까 그린님이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 달성군에 아파트 사면 괜찮지 않냐? 요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달성군, 요 달성군이 있기 전에는 지방저가주택 딱 말을 듣는 순간, 이거는 대구다. 대구에 한 채 더 사야지. 근데 이 앞에 이 화려한 제목에서 비추어 봐서 이 뒷부분으로 내려가 보면은, 야, 광역시, 특별시, 야, 수도권 안 돼. 특별시 안 돼. 광역시 안 돼. 근데 광역시는 군지역 제외. 이게 정말, 장관, 이 추경호 장관의 이 작품이 아닐까. 나중에 또, 장관 또 다 끝나고 또 나중에 또, 정치에 또 이제 퇴임은 달성군으로 다시 돌아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달성군 지역은 제외한다. 그러면, 야, 이거, 주택을 한 채 더 사? 달성군 지역에? 이런 생각이 들 정도. 네, 아까 요 그린이 말씀하신 부분, 요 부분이었는데요. 근데 앞에 이 부분도, 앞에 보시면 상속주택은 뭐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 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 완전히 이게 부연 설명들이 좀 더 붙어 나와야지 좀 이해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달성군에 요 뉴스 나오고 나서 그린님, 달성군에 거래량이 늘어났던가요? 오늘 가격 조금 비싸게 거래된 거 한 건 있었어요. 아까 101제곱미터, 아니 110제곱미터인가? 네, 신고가 대비 한 10% 정도밖에 하락하는 뭐 4억 몇천만 원은 거래된 거 있으면서, 야, 저걸 노린 건가? 저 공시가격 3억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살짝 스쳐 지나가긴 했는데, 달성군의 거래 살아나고 있지는 않았는 것 같습니다. 네, 달성군 지역 더 유심히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가 달라진 점은, 규제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지난 정부에서는 처음에는 딱 제목을 보는 순간 갑갑했어요. 막 마음이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가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다 있었어요. 투자 저거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했어요. 이번 정부에서는 규제를 딱 내놓는 순간, 야,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구나 라고, 규제를 내놓은 게 아니죠. 규제 해제책을 내놨을 때, 야,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이거 별로네? 요런 느낌을 가지는 게 그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접하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희룡 장관 여기 TV 나와서 인터뷰하는 장면들도 저는 빠짐없이 좀 챙겨보는데요.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를 하려고 한다. 205만채 오타가 났는데요. 250만채 공급하겠다. 무주택자 청년층에게 엄청나게 공급해 나가겠다. 내가 획기적인 대장동 1타 강사다운 엄청난, 나 부동산은 전문가다. 안다. 나 할 줄 안다. 또 예전에 있었던 그런 것도 들고 나오겠죠. 땅값은 나라가 가지고, 건물은 네가 가지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뻔히 또 나왔던 것들, 완전히 새로운 정책은 없으니까요. 나왔던 것들 가지고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은 무주택자 청년층에게 대출도 완화해주고 이렇게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주택은 누가 사주냐요? 구주택은 누가 사주나요? 지금도 매물이 잔뜩 쌓여 있는데 250만 개 공급한다? 누가 사줘요? 누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나마 좀 정책 나왔을 때 보고 생활안정자금 대출 1억에서 2억으로 한도한다는 거, 요거 나왔을 때 DSR에 걸리지 않는다면 세입자 나가더라도 일단 발등에 붙은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 같다. 임차인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집주인이 돈 안 돌려주면 어떡할까 정말 걱정 많이 했는데, 그나마 돌려줄 확률이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임차인도 조금 나은 것 같고요. 근데 갭 투자한 물건이면은, 야, 2억 대출 받아가지고
내가 살 때는 정말 한 대구에서 어떤 분위기였냐면 한 3억 후반 한 4억 했다 4억 했어요. 4억 하는 아파트를 내 돈 한 5천만 원, 내 돈 한 1억 들여서 샀어요. 그래서 전세입자 3억에 받았어요. 전세입자 3억 전세. 그러고 나니까 집값이 5억으로 뛰었어요. 한 5억? 한 6억을 조금 심하게 만들어 볼게요. 집값이 6억으로 뛰었어요. 전세. 그래서 전세 3억에 했던 거 전세 시장 분위기도 좋고 해서 5억을 했어요. 그래서 이 5억을 받아가지고 또 딴 데 또 돈을 조금 더 썼어요. 이런 상황들. 이런 사람들이 막 꼬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느닷없이 2억이라는 돈 갑자기 돌려줘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면 돌려주긴 돌려준다 쳐요. 그 4, 5%의 이자를 물어야 되는 상황. 지금 전세 가격 한 5억 후반까지 갔다가 지금 3억 중반까지 5억 5천까지 갔다가 3억 5천까지 전세가가 떨어지는 요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러면 2억 정도 차익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면 내가 없으면 생활안정자금이라도 대출을 받아서 돌려줘야 된다. 야, 그러면 내가 집도 세입자한테 제공해줬는데 2억을 대출받아서 정말 4% 이자로 하면은 거의 뭐 1년에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줘야 되는 거죠. 집도 줘, 돈도 줘.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 이 투자자들이 이 멘붕이 오는 거죠. 네, 이 부분에서 잠깐 살펴봤고요. 지금 여기 아까 질문들 아까 나왔던 부분들 제가 내용 정리는 해놨었어요. 조정 대상 지역 일부 해제되어도 일시적으로 반짝 좋을 수는 있다. 고점 대비 호가는 10에서 20% 정도 마이너스인 상태다. 근데 이렇게 호가를 내려놨다가 규제 해제되면 금방 이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면 분명히 매도하려는 호가는 다시 올라가서 거의 신고가 가격에 근접한 매물들이 시장에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물건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도 야, 얼마 전까지 저 가격이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발길을 돌리지 않을까? 지금 당장에 보이는 느낌은 그러합니다. 네, 정신일님 디딤돌 받아서 다음 달 이사인데 고정금리도 오른다는 소리에, 네, 고정금리도 오른다는 것, 그거 있죠. 시장 상황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고정금리도 오를 수 있는 상황인데, 저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대출 금액이 얼마나 되시는지, 얼마나 부담이 되시는 상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네, 고정금리 오를 수 있는 부분, 지금 당장에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제 일본 사례 들어서 금리가 한 1년 반 정도 올랐다가, 야, 이거 또 금리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면은 또 다시 이렇게 되잖아요. 금리를 또 급격하게 내리잖아요. 급격한 인플레와 급격한 디플레가 바로 맞닿아 있다. 바로 맞닿아 있다. 지금 아마 시점이 여기쯤 밀어본다면, 여기쯤, 지금 금리가 1.75%, 많으면 금리를 4%까지 올린다고 본다면, 요 기간은 얼마로 정도로 제가 잡던가요? 한 1년 반 정도 기간 잡았었는데, 내년 말까지, 2023년 말까지 했다. 그 이후 다시 저금리로 갈 수 있다. 요 부분까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디딤돌 아마 고정금리로 얼마쯤 되나요? 고정금리 4.3% 정도? 4.3%? 이 정도 지금 대출금리 되나요? 보통은 4.5%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정신이 아마 이 금리에 따라서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요거 어떻게 갈아탈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갈아타는 정말 2년, 3년, 5년 고정, 10년 고정보다는 2.2%인가요? 우와. 디딤돌 지금 금리가 2.2%밖에 안 하나요? 고정금리. 디딤돌, 보금자리하고 이거하고 제가 좀 헷갈렸나봐요. 신혼부부 첫주택, 금리 상당히 괜찮은데요. 다시 결혼하고 싶네요. 네. 집사람 옆에 왔다 가는데 난리 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 정도 금리는 계속 있으면 계속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디딤돌 보금자리 저런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 뭐라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YGP님, 규제지역 해제되더라도 큰 에너지가 이미 꺾인 상태라서 건설회사 물량만 개인에게 떠넘길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제가 어제 저 부분, 분양권 이렇게 된다면, 분양권 지금 있는 것들, 미분양되었던 것들, 얘들을 한번 손 털고 나갈 수 있는 기회? 맞죠? 얘들이 먼저 소진되지 않을까? 정 안 되면 이 틈을 틈타서
아까 막 혜택 주는 것들 있잖아요. 혜택 주는 것들 막 갑자기 쏟아붓습니다. 갑자기 확장 공짜로 해줄게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가지 미끼를 던지면은 야, 괜찮네라고 또 이렇게 혹해서 잡을 수도 이렇게 있을 것도 같아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아침부터 네, 긴 시간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달려왔나요? 1시간 20분째네요. 네, 더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면은 잠깐 한 1분 정도 보고 댓글창 새로운 내용 없으면은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네, 그린님도 그렇고 계속 이 시장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어가지고 근데 게시판이 조용해요. 제가 예전에 그 방송했던 것 중에서 한 가지 중에서 요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 대구 모 부동산 카페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저는 거기서 그 새로운 글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들을 다 뒷조사를 다 해요. 그러면 이 글수가 많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조회수가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 추적했는 영상 본 기억 나시나요? 갑자기 새 글수가 보통은 늘어나거든요. 근데 새 글수가 확 줄어들었어요. 글이 엄청나게 삭제되는 현상이 언제였던가요? 작년 가을인가요? 작년 가을인가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한 번도 시장에서 한 번도 그 카페가 생긴 지 한 20년이 다 되어가는 카페인데 한 번도 없던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나중에 전 그 뒷내막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익명 게시판 이런 곳을 가지를 않는데 근래 들어서 익명 게시판 제가 정보를 하나라도 더 수집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익명 게시판에 이렇게 한 번씩 들릴 때가 있는데 익명 게시판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아파트 가격, A라는 아파트 이거 가격 엄청나게 오른다. 지금 5천만원, 3천만원 아직까지 거래 신고는 안 됐는데 좀 있으면 1억 올랐는 걸로 신고될 거야 라고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댓글을 남깁니다. 맞아 나도 들었어. 그 아파트 누가 1억에 주워갔대. 또 다른 사람이 또 글을 남깁니다. 맞아 그거 정말 귀한 물건인데 야 그 사람 정말 사는 사람이 정말 잘 사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글이 줄줄이 막 달립니다. 근데 이게 아직 과거에는 이 글을 글 작성자와 댓글의 작성자가 댓글을 작성해도 이건 누가 작성했는지 이것도 완전히 익명인 거예요. 근데 그 보니까 여기에 문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나봐요. 작성자 아마 이렇게 하면서 댓글이 달리고 정말 이 글 작성한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이 글을 남기게 되면 과거처럼 요 작성자 표시 없는 상태, 작성자 표시 있는 상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나타나나봐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마 자기 집값을 띄우고 막 이러기 위해서 엄청난 작업을 했나봐요. 그래서 글이 수천 개가 사라졌었거든요. 글이 수천 개가 사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심했구나. 그때 이 사람들 남들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가지고 엄청난 작업을 했구나. 그런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한동안 저기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 많은 공격을 받아가지고 사람 정말 피를 말릴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줍니다. 누가 이렇게 가격 조정 받을 수도 있겠구나. 분양이 많구나. 과거보다 이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어 나가는 것이 연초 물량 대비 너무 많이 지어 나가는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난리 납니다. 집중 포화를 맞습니다. 네, 그린님 금리 상황, 부동산 상황이 주마다 바뀌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는 사람들이 저 대책에 대해서 투자해야지 하고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 현재는 안 보입니다. 네, 바우네님, 네, 시청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 시간 다 돼가네요. 계약갱신 청구권도 어떤 식으로 갈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어요. 이 계약갱신 청구권, 지금 임대차 3법 안 건드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안 건드리는 방법으로 상생 임대인 제도니 뭐니 하면서 안 건드리고 있어요. 가만히 놔둬도 시장은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2+2에서 변동된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입법 사항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저 상태로 계속 유지되어 갈 것 같습니다. 손은 안 될 것 같아요. 변동사항이 생기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세끈한 놈님, 만촌 자이르네 줍줍해도 될까요? 세끈한님, 현금 얼마나 유동 가능하세요? 저 만촌 자이르네 얼마인가요? 12억짜리 아닌가요?
12억? 12억짜리? 지금 이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이 상태에서 대출이 얼마 나오나요? 9억 이상 대출 안 나오고. 현금으로 한 8억, 한 8억 들고 있어야 되나요? 얘를 줍줍한다. 이거, 그러면 이쪽하고 저쪽하고는 좀 눈높이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전 더 낮은 가격대를 주로 다루고 있다 보니까요. 계약률 보셨죠? 제가 지난번에 만촌차 이런 애였는 거 같네요. 이 사람들이 일단 집어넣긴 집어넣는다. 근데 실계약은 정말 안 한다. 실계약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 줍줍해서 지금 하면 이 선진입 느낌 비슷할 거예요. 아까 재건축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오르는 시기에는 선진입이 답이었지만 지금 이 조정받고 있는 국면에서 선진입 늦게 진입하는 것이 늦게 진입할수록 차라리 더 혜택이 많다. 이런 느낌도 살짝 드네요. 네, 셀카나님 자금여력이 상당하신 분이신가 봅니다. 네, 오늘 방송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방송 시청해 주말 잘 보내세요. 다음 주는 비도 온다고 하는데 오늘 비 안 올 때 나들이도 살짝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